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 UI 7로 갤럭시 스마트폰이 새롭게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원 UI 7로 업데이트 후 새롭게 바뀐 조작 방법과 외형적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원 UI 7 업데이트는 2025년 4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번 원 UI 7 업그레이드 대상은 갤럭시 S21부터 그 이후 버전이고요. 갤럭시 G 시리즈는 G 폴드 3, G 플립 3 이후 버전은 전부 업데이트 대상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A14 이후 버전도 업데이트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5년 4월까지 S24 이후 버전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요. 2025년 5월은 S21 이후 버전이 업데이트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은 A 시리즈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시기는 일정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업데이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휴대전화 정보라고 있죠? 휴대전화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정보라고 있죠? 소프트웨어 정보를 보시면 현재 여러분 원 UI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업데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7.0이라고 나오죠. 원 UI 버전이 6.0, 6.1, 6.11 버전들은 아직 업데이트가 된 상태가 아니겠죠. 자, 뒤로 돌아간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가신 다음 다운로드 및 설치 눌러서 현재 여러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이 업데이트 가능한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업데이트 버튼이 나오시는 분들은 바로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원 UI 7로 업데이트 되면서 첫 번째로 바뀐 부분은 앱 배지가 되겠습니다. 설정 버튼, 갤러리 버튼, 그 다음 카메라 버튼도 지금 전부 바뀌었죠. 그리고 기본 삼성 앱들도 버튼 모양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좀 더 컬러풀하고 이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눈에 좀 더 잘 띄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원 UI 7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기존의 배지 배치가 바뀌게 됩니다. 상단 부분이 한 칸이 비어 있게 되죠. 이 부분은 앱을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움직이시게 되면 배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아예 앱 버튼을 이동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워 놓은 거죠. 이게 훨씬 편리해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알림창을 여는 방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위쪽을 아래로 쓸어내려서 알림창을 열게 되면 퀵 설정과 알림이 같이 나왔는데요. 이제 바뀌어서 우측 끝부분을 터치해서 내리면 퀵 설정이 나오게 되고요. 그 외의 부분을 터치해서 내리면 알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앱 배지가 상단에 있다 보면 터치하다 보면 앱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위쪽을 비워놓게 되면 원하는 대로 간단하게 알림창과 퀵 설정 열어줄 수가 있죠. 기존에는 한 번 내리고 또 한 번 내려야 됐죠. 아주 편리하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몇 번만 이용해 보시면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측 끝부분은 퀵 설정이고요. 중앙 부분은 알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림을 열었을 때 같은 곳에서 온 여러 개의 알림은 하나에 겹쳐 있죠. 자, 이때 그 알림을 터치하면 같은 곳에서 온 알림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알림이 닫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알림을 터치해서 좌우로 밀어서 그 알림을 없앨 수가 있죠. 그 다음 그 알림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같은 곳에서 온 알림 소리를 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알림을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알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알림 허용을 끄게 되면 알림이 오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우측을 아래로 내리면 퀵 설정 패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퀵 설정 패널도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원 UI 6.0에서는 설정 패널을 일일이 넘기면서 찾아야 됐는데요. 이제 기본 설정은 8개가 나오게 되고요. 설정 아래에 있는 막대를 터치해 주게 되면 전체 알림이 한 번에 나와서 알림 찾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 다음 퀵 설정창 아래에 있는 막대를 다시 한번 터치하시면 다시 퀵 설정이 8개만 나오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전체를 열어놓거나 아니면 8개만 열어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연필 편집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알림들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퀵 설정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이 퀵 설정 패널을 연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연필을 누릅니다. 그러면 편집 모드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퀵 설정에 편집 누릅니다. 자, 그러면 기존 퀵 설정을 제거를 할 수 있고 다시 아래쪽에서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추가를 하실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추가 가능한 버튼을 터치해서 기다렸다가 끌고 위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필요 없으실 경우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다시 추가 가능한 버튼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퀵 설정 패널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설정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첫 번째로 화면 밝기 조정이 굉장히 쉬워졌는데요. 기존에는 화면 밝기 조정을 하면 정확하게 어떤 밝기인지 알기 어려웠었는데요. 지금은 여기 있는 화면 설정 슬라이드를 터치해서 움직이시게 되면 홈 화면이 나오게 되면서 바로 보면서 조정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밝기를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음량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주변기기 연결이라든지 홈, 스마트 뷰, 모드 전부 여기서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홈 화면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홈 화면 설정이 나오죠. 자, 앞서 원 UI 7.0으로 바뀌면서 위쪽에 빈 공간이 생긴다고 했죠. 이때도 홈 화면 들어가기가 편해요. 자, 이렇게 앱 배치 버튼이 많으면 잘못 터치해서 앱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빈 공간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바로 홈 화면 설정으로 들어올 수 있죠. 자, 그 다음 홈 화면의 앱 배치 크기 조절이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설정 누릅니다. 자, 그러면 홈 화면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앱 크기라고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제일 크게 바꾸겠습니다. 자, 홈 화면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앱 배치가 굉장히 커졌죠. 제일 작게 바꾸면 앱 배치가 작아지죠. 좀 더 시원시원하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위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위젯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젯을 좀 더 편리하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크기 조정이 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날씨 및 시계 터치해 볼게요. 추가합니다. 자, 홈 화면에 위젯이 추가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잡고 사이즈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식의 위젯 배치로 위젯 화면을 좀 더 깔끔하게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원 UI 7.0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될 부분이 이 위젯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아예 하나 더 만들어 놓으시고 그 페이지에는 위젯만 배치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미나이 실행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제미나이 실행 방법이 기존에는 우측 하단 부분을 쓸어 올린다든가 해서 제미나이를 실행했는데요. 이제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제미나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측면 버튼 누르고 기다리시면 자, 이렇게 바로 제미나이가 실행이 되죠. 기존에 상관없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원 UI 6.0에서는 제미나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종이 있고 실행이 되지 않는 기종도 있었죠. 그런 기종들은 또 다른 방법을 이용을 했는데요. 원 UI 7 버전부터는 전부 이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제미나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원 UI 7로 바뀌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스마트폰 조작 방법과 외형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스마트폰이 원 UI 7으로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가장 많이 바뀌고 유용하게 바뀐 부분이 위젯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원 UI 7의 제대로 된 위젯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홈 화면에서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들을 열어놓고 이용을 하시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또 다른 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위젯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위젯 전용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젯을 설치하고 새로운 홈 화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홈 화면 터치하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페이지를 첫 페이지 앞이나 뒤쪽에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자, 빈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생성이 됐죠. 자, 위젯들을 모아놓은 페이지는 자주 봐야 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으면 불편해서 안 돼요. 제일 앞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화면 끝부분에 터치하게 되면 앞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우측을 터치하면 우측으로 넘어가죠. 자, 제일 처음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쪽에는 삼성 프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 위젯을 넣을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자, 위젯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래쪽에서 위젯 누릅니다. 자, 이번에 원 UI 7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위젯이 정말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눈에 잘 띄어서 알아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전에는 위젯이 눈에 잘 띄지가 않아서 이용하려면 오히려 불편했었는데요. 리뉴얼이 되면서 눈에 훨씬 더 잘 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젯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굉장히 사용이 편리해졌습니다. 원 UI 7 이전에는 전화나 문자 위젯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전화 문자 위젯은 따로 없고요. 연락처 위젯만 남았는데 연락처 위젯도 전화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문자는 따로 위젯이 필요 없이 문자를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바로 메시지 작성을 할 수 있고 많이 연락하는 연락처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바로 이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따로 위젯을 제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전화는 터치하고 기다리더라도 자주 연락하는 연락처는 나오지 않죠. 검색만 나오죠. 그래서 전화 위젯은 연락처에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홈 화면 터치하고 들어가서 위젯 들어간 다음 연락처 생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전화 걸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 연락처 전화 걸기가 있죠. 자, 이렇게 골라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연락처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추가합니다. 자, 연락처 추가하라고 하죠. 자, 시작하기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하는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락처를 추가했죠. 완료합니다. 그러면 연락처가 위젯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터치하고 기다려서 사이즈를 좀 더 키워주면 한눈에 잘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 연락처 위젯은 사진을 등록해 놓으시면 금방 알아볼 수 있으니까 사용이 좀 더 편리하겠죠. 자주 이용하시는 연락처는 이렇게 위젯으로 만들어 놓고 이용하세요. 자, 다시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갤럭시의 고유 앱이 아니고 외부 앱이죠.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그런 앱들은 예전 위젯과 동일해요. 자, 그러나 갤럭시의 고유한 앱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번에는 헬스 앱을 추가해 볼 텐데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앱이 헬스 앱이죠. 이 헬스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구입해서 쓰는 앱에 비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삼성 헬스 앱은 꼭 이용을 해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걸음수, 수면, 일일 활동 여러 가지 나오죠. 자, 저는 일일 활동을 추가를 해볼까요? 일일 활동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일 활동이 추가가 됐네요. 걸음수라든지 수면, 걸음수, 운동한 시간, 칼로리 소모량들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날짜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날짜별로 나오는 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줄여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헬스 앱은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스택으로 겹쳐놓고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위젯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헬스에서 걸음수를 추가를 해 볼게요.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걸음수 들어와 있죠? 자, 사이즈가 같아야지만 스택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동일하게 만들고 위젯을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위에 얹어서 스택으로 만들면 이렇게 터치해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비슷한 것끼리 묶어 놓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날씨를 추가를 해볼까요? 자, 날씨도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날씨도 훨씬 보기 좋게 바뀌었어요. 자, 이거는 많은 정보를 보여주죠. 자, 이걸 추가를 해볼게요. 자, 터치해서 사이즈를 좀 더 줄일게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위젯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시계도 있고요. 수면 시간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고 알람도 나오죠. 그 다음 네이버 메모도 있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빨리 메모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 네이버 메모를 이용하면 편리하죠. 자, 그 다음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돋보기들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돋보기 위젯도 설치를 해두시면 복잡하게 일일이 앱을 실행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돋보기 앱 실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요즘은 인공지능을 많이 이용하시죠. 이런 챗 GPT도 위젯을 설치해 두시면 아주 편리해요. 자, 챗 GPT 눌러보시면 두 가지로 지정을 할 수 있죠. 음성으로 바로 접근할 수도 있고 텍스트라든지 음성, 사진, 카메라 기능 다 같이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걸 선택을 해볼까요?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챗 GPT 위젯을 설치하게 되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질문을 할 게 생겼다든지 궁금한 게 생겼을 경우 챗 GPT 앱 찾아서 실행하시고 하실 필요 없이 위젯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죠. 사진으로 찍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볼 경우에는 챗 GPT의 카메라 기능 바로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 사진에서 궁금한 게 있을 경우는 사진 기능 누르시면 바로 내 스마트폰 사진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음성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터치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바로 음성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음성 누르시면 바로 챗 GPT의 음성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챗 GPT를 이용을 하시면 메모 앱이 따로 필요 없어요. 챗 GPT에게 음성으로 메모해 달라고 그러면 바로 메모를 해주게 됩니다. 자, 복잡하게 메모 앱 실행해서 할 필요가 없죠.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챗 GPT 위젯에서 음성 실행하고 메모해 보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아침 미팅 있다고 메모해 주세요. 알겠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미팅이 있다는 거죠? 메모해 둘게요. 자, 이렇게 메모를 해두면 언제든지 메모 내용을 물어보면 되겠죠. 자, 다시 음성으로 물어볼까요? 메모한 내용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메모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 1. 오늘 아침 10시에 미팅이 있다는 내용. 20.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알려주죠. 복잡하게 일일이 메모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 사진으로 찍어서 메모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 시계 위젯도 아주 편리하게 바뀌었죠. 종류도 많아지고요. 한눈에 들어오도록 컬러도 대비가 확실하게 돼서 보기가 좀 더 쉽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음성 녹음 위젯도 마찬가지죠. 가끔 음성으로 녹음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음성 녹음 앱 찾아서 실행할 필요 없이 위젯에서 간단하게 녹음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카메라 위젯인데요. 카메라 위젯 설치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카메라 위젯을 설치를 하게 되면 나만의 카메라 모드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메라 앱을 실행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드로 전환을 하고 설정 바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이제 이 카메라 위젯을 이용을 해서 미리 설정이나 모드를 지정해 둘 수 있죠. 시작하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시작 모드가 나오죠. 후면 사진인데요. 여기를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전면으로 바꿀 수도 있고 사진 모드를 인물이나 동영상, 프로, 야간, 음식, 파노라마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젯으로 카메라를 실행하면 지정된 모드로 바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위젯 배경도 알아보기 쉬운 이미지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요즘은 연동해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많죠. 갤럭시 워치라든지 탭, 그리고 갤럭시 버즈, 링 여러 가지 갤럭시 생태계에 포함된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기들이 연결되게 되면 기기들의 배터리량을 여기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갤럭시 워치는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갤럭시 버즈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런 기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가끔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설치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상태도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일정도 이런 식으로 위젯으로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젯만 잘 이용을 하시면
앱들을 일일이 찾아서 누를 필요 없이 대부분을 전부 이 위젯으로 해결할 수가 있죠.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부 이렇게 위젯을 설치해서 위젯만으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시면 좀 더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원 UI 7.0이 되면서 이 위젯이 좀 더 큼직큼직하고 눈에 잘 띄게 바뀌었기 때문에 연세 있으신 분이나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특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이번에 새롭게 편의성이 대폭 업데이트된 갤럭시 스마트폰의 원 UI 7의 설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톱니바퀴 설정 버튼 모양도 바뀌었죠?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기기 간 연결로 들어갑니다. 이 기기 간 연결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이 많은데요. 삼성에서 갤럭시와 연동되는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갤럭시 버즈, 워치, 탭, 갤럭시 북 이렇게 다양한 기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런 기기들과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는 기존에 이미 있었는데요. 카메라 공유가 새로 생겼습니다. 카메라 공유 들어가 보시면 갤럭시 스마트폰 주위에 있는 갤럭시 북이나 태블릿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웹캠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 대신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 카메라 공유 기능은 전부 켜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능한 목록이 아래에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 목록이 없어서 나오지 않는데요. 카메라로 사용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공유를 켜주시게 되면 다른 기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아도 되고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도 되기 때문에 외부의 상황 같은 것들을 탭이나 노트북에서 볼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멀티 컨트롤인데요. 이 멀티 컨트롤도 기기 간 연결을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하나의 갤럭시 기기에 연결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각 기기 간의 파일들을 마치 하나의 기기처럼 이동하고 복사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들고 그대로 노트북으로 복사할 수도 있고요. 탭으로 복사할 수도 있겠죠. 자, 기기 간의 파일 공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종에 따라서 저장 공간 공유 기능도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에 쓰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폴드 4인데요. 갤럭시 폴드 4 이후 기종 갤럭시 S24라든지 폴드 5 이상 되는 버전들은 기기 간 저장 공간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파일들을 기기로 저장을 한다든지 다른 기기의 저장 공간을 그대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할 때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경우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에서 홈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앱 크기 설정 방법이 바뀌었죠. 앱 배치 크기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제일 작은 크기, 제일 큰 크기, 중간 크기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제일 작은 크기 설정하고 홈 화면 들어가면 이런 사이즈가 적용되고요. 제일 큰 크기로 바꿔주면 좀 더 앱 사이즈가 커지죠. 크게 해놓고 이용하면 훨씬 보기가 좋겠죠. 여러분이 편리한 사이즈로 지정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앱 라벨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앱의 라벨이 없어졌죠? 홈 화면 가볼게요. 자, 라벨 없어졌죠? 자, 이렇게 앱 라벨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위젯 라벨도 없앨 수 있죠? 이렇게 누르시면 위젯 라벨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위젯 같은 경우에는 꼭 라벨이 필요 없죠. 위젯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젯 아이콘 모양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젯 라벨을 빼고 이용하시면 좀 더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홈 화면 배열이 바뀌었죠. 자, 기존에는 3종류로 설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2종류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앱 크기 설정을 3단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 배열을 3단계로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앱 크기로 조절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 다음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내 기기 보안 상태라고 있죠. 자, 이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내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기를 전부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각 기기의 보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보안 위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오죠. 자, 이 기기 외에 갤럭시 탭이라든지 갤럭시 북 이용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이렇게 보안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생태계의 여러 가지 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여러분의 보안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 보안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입력 시 비밀번호 표시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앱이나 또는 사이트에 들어가실 때 또는 갤럭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하실 때 비번을 입력하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 비번이 보이지가 않죠. 동그라미 점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전부 다 입력하고 확인 누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입력 시 비밀번호 표시를 체크하게 되면 비밀번호 입력할 때 입력한 글씨가 잠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도 제대로 입력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거 정말 편리해요. 자, 그 다음은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을 하실 때 여러분이 추적을 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여러 행적들을 서버에서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과도하게 추적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지 불법적으로 그런 정보를 모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의 행적을 어느 정도로 추적을 했는지 여기서 보여주고요. 차단도 하죠. 이 경우는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분만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는 이 모양이죠. 자, 이걸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추적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설정에서 안전 및 긴급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알 수 없는 위치 추적기 알림이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요즘은 스마트 태그라든지 위치 추적기 같은 것들을 인터넷에서 간단히 구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가방이라든지 내 차량, 내 소지품 안에 살짝 끼워 놓게 되면 상대편이 내 동선을 전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알 수 없는 위치 추적기를 확인할 수 있는 알림을 허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걸 체크해 주시게 되면 내 근처에 있는 위치 추적기에서 발신되는 번호를 스마트폰에서 캐치해서 알림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스캔도 있죠. 자, 이것은 주변에 소유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 추적기가 있는지 검사한다고 하죠. 자, 이건 뭘까요? 위치 추적기가 내 주위에 있고 그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자, 지금 스캔하게 되면 위치 추적기가 있는지 검사를 해주게 돼요. 자, 저는 없다고 나오죠? 자,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는 위치 추적기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위치 추적기는 작은 블루투스 기기로 소유자가 열쇠나 가방과 같은 물건에 부착해서 물건을 찾도록 지원을 하는 목적인데요. 이것을 다른 사람을 추적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이것도 켜놓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퀵 패널을 열어보겠습니다. 원 UI 7로 바뀌게 되면서 중앙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이 열리게 되고 스마트폰 상단 우측을 아래로 쓸어내리게 되면 퀵 패널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퀵 패널을 열었을 때 주변 기기 연결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자, 이걸 선택할게요. 그러면 블루투스가 켜져 있고 삼성 계정에 로그인된 기기라든지 또는 이전에 연결된 적이 없는 기기가 주변에 있으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갤럭시 기기, 삼성 스마트 TV 모니터, 갤럭시 버즈만 가능하다고 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다음 합니다. 다음 합니다. 계속 합니다. 자, 저는 지금 버즈가 있는데요. 버즈를 열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버즈가 여기 떴죠.
이전에는 복잡하게 블루투스에 들어가서 연결을 해야 되죠.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삼성 갤럭시 관련 기기는 터치해서 끌어다가 얹어주시기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되죠. 아주 간편하죠. 복잡하게 블루투스 열고 연결하는 중간 과정을 간단하게 얹기만 하면 연결되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얹어주면 연결이 끊어졌다가도 다시 키면 언제든지 연결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갤럭시 생태계를 점점 제대로 구축하려고 이렇게 연결성을 많이 높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원 UI 7의 새롭게 업데이트된 설정 기능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갤럭시 원 UI가 업데이트되면서 갤러리의 기능들도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갤러리의 업데이트된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기존에 이 갤러리에서 합성 같은 것들을 할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정말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합성할 사진 중에 바탕이 될 사진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위에 합성할 사진을 선택해야 되겠죠. 하단에서 인공지능 별 표시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갤러리에서 추가라는 메뉴가 있죠. 이걸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위에 얹을 사진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사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에 추가할 사람이나 대상을 선택하거나 테두리를 따라 그리라고 하죠. 자, 저는 지금 이 여성분을 앞서 사진에 합성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성분 주위를 손으로 터치해서 따라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 그려주세요. 완벽하게 따라 그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넘쳐도 되고요.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합성하려고 하는 피사체만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알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죠. 그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게 되죠.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이렇게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무 곳이나 터치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죠. 위치가 마음에 안 드시면 합성한 피사체 터치하고요. 원하는 곳에 옮기셔도 되고요. 그 다음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생성 버튼이 나와야 되는데요. 생성 버튼이 나오지 않았죠. 자, 이것은 AI로 뭔가를 해야지만 생성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우리는 지금 AI로 무언가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합성만 한 거죠. AI가 한 일이 없어요, 사실. 물론 이 피사체를 가져오는 것은 AI가 했지만 우리가 처음 열은 사진에는 AI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죠. 자, 그러면 AI가 뭔가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배경 사진에 있는 아무 물체나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알아서 해당 물체만 선택을 해주죠. 여기서 지울 수도 있고요.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무것도 변형을 한 것은 없지만 AI에게 뭔가 일은 시켰어요. 그래서 AI는 내가 무슨 일을 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합성된 사진을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다른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원본 사진은 그대로 있고요. 다른 파일로 저장이 되겠죠. 자, 지금 원본이 여기 있고 다른 파일로 저장한 합성한 사진 또 여기에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콜라주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갤러리로 들어온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콜라주라고 있죠. 우리가 기존에 콜라주 기능은 있었는데 좀 더 기능이 확장되었습니다. 콜라주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사진들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필요한 사진들 전부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콜라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콜라주 사진으로 만들어주게 되죠.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콜라주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콜라주만 선택해 주시면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생성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빗금친 배경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걸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 부분에 이미지나 색상을 채울 수가 있어요. 배경으로 적용되는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이 배경으로 적용돼요. 현재 배경 사진에 뿌옇게 적용된 상태인데요.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아래쪽에서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보통 배경은 뿌옇게 많이 만들죠. 자, 그 다음 적용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플러스를 눌러서 배경을 다른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는 테두리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선택을 하면 콜라주가 적용된 사진들의 테두리를 이렇게 라운드 시킬 수도 있고요. 사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대로 적용을 시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죠. 여러 가지 형태로 크기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즈도 바꿀 수 있네요. 배경화면 전체에 적용할 건지 9:16, 3:4, 그 다음 SNS에 많이 쓰이는 1:1 사이즈로도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프로필 사진 푸사 만들면 눈에 띄는 푸사들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콜라주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새로 생긴 자유 형식 기능인데요. 이걸 터치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콜라주 사진들을 배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로 위치로 전부 배치가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독특한 콜라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코너 잡고 움직이면 로테이트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면 재미있는 콜라주 사진들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좀 더 추가해야 될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플러스를 누르면 갤러리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다른 원하는 사진 추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 콜라주의 경우는 사진뿐만이 아니고 영상도 가능하죠. 원하는 영상들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누르고 영상을 한번 얹어볼까요? 자, 이 영상 선택하고요.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고 사운드도 켜져 있죠. 자, 사운드를 끌게요. 그 다음 이렇게 들고 사이즈도 조절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사운드, 영상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멋지게 콜라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유할 수도 있고요. 저장할 수도 있죠. 자, 저장하게 되면 바로 저장이 되겠죠. 이 경우는 원본이 따로 없죠.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 들어간 경우에는 미리 보기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사진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연필 버튼 누릅니다. 자, 편집 버튼이죠. 자, 여기서 하단에 있는 메뉴 중에 데코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세 가지 버튼만 나왔는데 좌측에 있는 기본 펜이 하나 더 나왔어요. 자, 이 기본 펜을 누르신 다음 별 표시된 이 펜을 선택을 하고요. 닫은 다음 사진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위쪽에 이런 선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이런 모양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양들은 내가 선을 어떻게 그렸는지에 따라서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가로등 같은 거를 하나 놓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로등 모양을 대충이라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등을 알아서 만들어주게 돼요. 자, 이것도 인공지능 기능이 되겠죠. 자, 가로등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가로등을 하나 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그러면 내가 그린 것과 비슷한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죠. 자, 저는 이렇게 빛이 비치는 가로등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이렇게 빛이 나온다는 표시를 좀 더 넣어 줄게요. 자, 그러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죠.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사진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넣고자 할 때는 대충이라도 비슷하게만 그려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런 이미지를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저는 이걸 선택할게요. 그 다음 사이즈를 더 키우시고요. 자, 이렇게 들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길가에 있는 가로등도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되돌리기 하신 다음 다시 그려주시면 돼요. 자, 되돌리기는 계속 반복이 가능하죠. 자, 이번에는 토끼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귀를 그리고요. 토끼 얼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몸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비슷한 걸로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토끼 모양으로 바뀌고 원하는 토끼 이렇게 얹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도 지정이 가능하죠. 여기 있는 기본 펜 버튼 누르시고 원하는 컬러 선택해 주시면 해당 컬러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이런 이미지를 같이 얹어서 재미있는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스마트폰이 원 UI 7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카메라 기능도 대거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원 UI 7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카메라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진 기능에서 바뀐 부분은 저는 지금 카메라를 눕힌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카메라를 세우게 되면 이쪽이 상단 부분이 되죠. 자, 이 부분에 전부 메뉴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제 이 퀵 컨트롤이 생기면서 메뉴가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기본적인 메뉴가 여기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 퀵 컨트롤에 나오는 메뉴가 새롭게 생겼죠. 플래시, 해상도, 모션 포토는 그대로 있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새로운 아이콘이 하나 생겼죠. 자, 이것은 필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필터 기능이 촬영을 한 후에 갤러리에서 필터를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촬영할 때 필터를 미리 적용을 해볼 수 있죠. 자, 필터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여러 가지 필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원본이 있고요. 그 다음 부드러운, 뚜렷한, 강렬한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필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메뉴가 나와요. 강도, 색온도, 대비, 채도, 필름 그레인 이렇게 필터를 적용할 때 세부 메뉴들이 나오죠. 자, 필터마다 각 세부 메뉴의 조절 값들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죠. 기존에 있는 색 보정 값을 그냥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해도 되겠지만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만의 필터 기능을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기존에 찍었던 사진과 비슷한 색감을 그대로 지금 찍는 사진에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키보드를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굉장히 밝죠. 자, 이걸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지금 사진에 이 필터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선택한 사진과 동일한 스타일의 필터가 적용이 되죠. 사진의 밝기라든지 어둡기 또는 색상의 스타일이 우연히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사진이 마음에 들 경우 그런 스타일의 필터를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만들기를 하시게 되면 그 필터를 등록을 해두고 나중에도 다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만들기 하게 되면 이렇게 필터가 하나 새로 생성이 됐죠. 자, 그러면 원본 상태에서 언제든지 금방 만든 필터를 선택하면 바로 해당 필터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필터를 적용한 상태에서 각 색상 값들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채도를 좀 더 올려서 원색을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도를 선택하면 아래쪽에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고요. 채도 값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자, 아래로 낮추면 채도가 떨어지고 위쪽으로 올리면 채도가 올라가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본 보기 누르면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즉석에서 필터를 적용해서 결과값을 확인하고 그런 스타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퀵 컨트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 컨트롤을 누르시게 되면 상단에 있던 메뉴가 이쪽으로 옮겨온 게 많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인물 사진 보정이죠. 자, 이걸 누르면 얼굴 사진을 찍었을 때 여러 가지로 보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부드럽게 톤, 턱선, 눈 크기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인물을 찍지 않기 때문에 적용은 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은 앞서 적용했던 여기에 있는 필터가 그대로 여기에도 있죠. 필터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는 노출 값을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노출을 누르면 사진이 더 밝아지고 그 다음 어두워지죠. 어두운 곳에서 찍을 때는 노출 값을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너무 밝은 곳에서 찍을 때는 노출 값을 낮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진에 따라서 적당한 노출 값을 주시면 결과물이 훨씬 더 잘 나오게 되겠죠. 이전 버전에는 이런 조절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아주 간편하게 조절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은 모션 포토죠. 움직이는 사진으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해상도 조절이 가능하죠. 12M, 50M, 200M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비율이죠. 가로 세로 비율을 16대 9, 그 다음 4대 3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풀로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마트폰 화면을 꽉 채우게 되겠죠. 보통은 16대 9나 4대 3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SNS 이용할 때는 1대1 많이 이용하죠. 그 다음 타이머도 퀵 컨트롤로 들어와 있죠. 원래는 타이머가 상단에 있었는데 이제 퀵 컨트롤로 들어와 있습니다. 타이머 누르시면 2초부터 10초까지 원하는 시간이 딜레이 돼서 사진이 찍히게 되겠죠. 그 다음 프레시 선택할 수 있죠. 자동 프레시, 항상 프레시가 켜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프레시를 끄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도 있죠. 설정을 누르면 여러 가지 스마트폰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설정 부분은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동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도 몇 가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슈퍼 스테디 기능이 아예 바깥에 나와 있죠. 자, 이 슈퍼 스테디는 뭘까요? 손떨림 보정이죠.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사람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 슈퍼 스테디를 주면 최대한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움직임이 많을 경우에는 이 슈퍼 스테디를 켜놓고 이용하시면 카메라의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는 화면 해상도가 되겠죠. 지금 풀로 돼 있어서 스마트폰 화면 전체로 찍히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퀵 컨트롤을 눌러서 아래쪽에서 비율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비율을 누르시고 16대 9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해상도로 바꿔줄 수 있죠. 지금 풀 HD인데 HD, UHD, 8K까지 찍도록 바뀌었어요. 8K나 UHD는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PS라고 나오죠. 초당 프레임 수인데요. 기본값이 30인데 60을 주시게 되면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바꿨을 때 좀 더 섬세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죠. 나중에 슬로우 모션을 만들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프레임 수를 60프레임으로 잡으시면 좀 더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에도 똑같이 노출이 있죠. 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자동 프레이밍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선택을 하시면 사람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화면 안에 들어오게 잡아주는 거죠. 저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사람을 위주로 영상을 찍을 경우에는 이 자동 프레임을 이용을 하면 피사체 포착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 다음 필터는 동일하죠. 제가 아까 사진에서 만든 필터가 영상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필터를 적용해서 영상을 찍게 되면 아주 분위기 있는 그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더보기 누르겠습니다. 자, 더보기에 들어오시면 프로와 프로 동영상을 이용을 할 수 있죠. 이 프로 모드는 여러 가지 노출이라든지 초점, 색온도 등을 조절을 해서 원하는 사진을 찍는 방법인데요. 이 프로 모드로 들어가시면 여기서도 바뀐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ISO가 너무 높아서 화면이 완전히 날라 보이는데요. 자, ISO 눌러서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모드로 들어오게 되면 이 프로 모드에서도 몇 가지 바뀐 게 있어요. 자, 이 기본 정보 값이 아예 처음부터 나와 있죠. 여기서 직접 보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버튼을 눌러야만 나오는 건데 아예 나와 있으니까 조절하기가 훨씬 쉽죠. 자, 셔터 스피드 조절을 해볼까요? 자, 셔터 스피드는 좀 더 빠르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 조절 값들을 이용하면
즉석에서 사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은 여기 포커스 부분인데요. 자, AFC라고 되어 있죠. 지금 중앙 포커스고요. 자동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의 정중간에 포커스, 즉 초점이 맞춰 있는 상태인데요. 카메라가 자동으로 포커스를 바꿔주죠. 자,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이면 알아서 중앙 부위에 맞춰서 포커스를 잡아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동을 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포커스를 잡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슬라이드가 나오고 포커스를 직접 움직여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움직였을 때 초록색 선이 나오는 부분이 포커스가 잡힌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뒤쪽으로 포커스가 맞죠? 자, 이걸 반대로 올려서 가까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앞쪽에 포커스가 맞게 되겠죠. 자,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은 거죠. 그러면 뒷부분은 흐려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중앙을 주면 자동 포커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멀티 포커스는 여기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부분에 전부 포커스가 맞는 거죠. 자, 포커스가 너무 앞쪽에 맞아 있으면 뒷부분이 흐려져서 원하는 사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풍경 사진 찍을 때 그렇죠. 그럴 때는 멀티 포커스를 잡으면 전반적인 포커스가 맞기 때문에 사진을 좀 더 깨끗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인물 사진은 되도록이면 중앙에 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포커스로 들어오게 되면 아래쪽에 I 버튼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요. 카메라를 이용하시다 보면 정확하게 기능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걸 눌러주시면 포커스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서 좀 더 사용이 편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색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색조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와요. 대비, 하이라이트, 그림자, 채도, 틴트 이렇게 기본 메뉴가 나오는데요. 보통 사진이 너무 흐리거나 또는 밋밋한 사진일 경우에는 대비 값을 이용을 해서 어두운 곳은 어둡게, 밝은 곳은 밝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대비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진이 막이 낀 것 같이 나오죠. 이 대비 값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림자죠. 그림자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어두운 부분, 그림자 진 부분을 좀 더 밝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전반적인 사진이 밋밋해지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 기능들은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는 복잡하게 이용을 해야 되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바로 메뉴가 나오고 적용한 결과값을 보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퀵 컨트롤 눌러보시면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죠. 위쪽에 있는 메뉴와 동일한 메뉴도 있고요. 동일하지 않은 메뉴도 있죠. 여기서 골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들은 사진 기능이나 거의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UW, 울트라 와이드 렌즈, 그 다음에 와이드 렌즈, 그 다음 망원 렌즈, 그 다음 슈퍼 망원 렌즈죠. 렌즈가 망원 쪽으로 갈수록 빛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ISO를 올리거나 셔터 스피드를 낮춰서 밝기를 올려주셔야 되겠죠. 자, 다시 더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프로 동영상도 몇 가지 바뀐 게 있는데요. 일단 너무 밝기가 밝죠. 좀 더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 동영상 부분은 마이크 기능이 새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 마이크를 눌러보시면 모든 방향, 전면, 후면, USB, 블루투스 믹스라고 있죠. 자, 모든 방향은 스마트폰 위쪽과 아래쪽 방향에 있는 모든 마이크가 켜져서 소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전면은 위쪽 부분만, 후면은 아래쪽 부분, 그 다음 USB는 USB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고요.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마이크 연결, 블루투스 믹스는 블루투스로 들어오는 소리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다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면이나 후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녹화해야 될 경우에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모든 방향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물 사진 많이 찍으시는데요. 이 인물 사진에도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있습니다. 인물 사진 누르시고 퀵 컨트롤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마일 표시의 마크가 있죠. 이것은 얼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요즘은 카메라 기능들이 워낙 좋아서
얼굴의 모든 잡티들이 다 찍히죠. 이럴 때 피부 부드럽게 기능을 이용을 해서 부드러운 피부로 만들어 줄 수 있죠. 보통 인물 사진 찍을 때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거의 매일 새로운 보안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갤럭시 스마트폰의 완벽한 보안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있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서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보안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설정을 해주셔도 여러분 스마트폰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금화면 방식인데요. 보통 잠금화면 푸는 방식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바로 풀고 들어갈 수 있게 설정을 해 놓으시는데요. 되도록이면 패턴이나 얼굴 인식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이용하는 게 좋겠죠. 스마트폰 보안이 뚫리는 가장 많은 경우가 누군가 내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풀고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잠금 화면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계정이 뚫려서 보안이 유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갤럭시 스마트폰은 삼성 계정, 구글 계정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계정 보안에 들어가시면 삼성 계정 보안과 구글 계정 보안 두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 계정 보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계정에 대한 인증을 2단계 인증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이것만 제대로 설정을 해주셔도 절대 내 스마트폰 계정이 뚫릴 일은 없죠. 2단계 인증을 하게 될 경우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유심 복제라든지 원격으로 내 스마트폰에 접속을 하는 경우도 계정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2단계 인증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에 2단계 인증해서 승인을 해야만 계정을 뚫을 수 있죠. 제일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2단계 인증은 반드시 설정하도록 하세요. 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알림이 오게 되고 그 알림에서 내가 맞다는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내 계정으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이상은 절대 그 계정이 뚫릴 일은 없겠죠. 첫 번째로 삼성 계정 2단계 인증 꼭 설정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로 구글 계정이죠. 구글 계정도 들어가게 되면 동일한 계정을 이용하는 내 기기가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판매를 한다든지 오래된 스마트폰을 파기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 오셔서 필요 없는 기기들은 전부 삭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로그인 및 복구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2단계 인증을 설정을 한 상태죠. 이 구글 계정도 반드시 2단계 인증 설정하도록 하세요. 자, 가끔 구글 계정이 유출이 돼서 다른 사람이 내 메일을 본다든지 또는 구글 계정과 연동된 앱스토어 또는 쇼핑 같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2단계 인증을 이용하게 되면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자, 이렇게 삼성 계정, 구글 계정은 반드시 2단계 인증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휴대전화를 분실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분실기기 보호에서 반드시 설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내 디바이스 찾기가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 위치 보내기 체크합니다. 오프라인 찾기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3개만 체크를 해주시면 휴대전화를 분실을 했을 때 삼성에서 운영하는 Find My Mobile 사이트로 들어가신 다음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잠근다든지 포맷을 한다든지 백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위치를 보내기 때문에 Find My Mobile 사이트에서 마지막으로 어느 위치에서 휴대폰을 분실했는지 그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찾기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삼성 AS 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디바이스 찾기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찾을 방법이 없죠. 반드시 내 디바이스 찾기에서 이 세 가지 메뉴는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그 아래 도난당한 기기 보호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본인 확인을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생체 인식 보안 설정 지연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핀 번호나 패턴이라든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휴대전화에 정보 설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죠. 본인 확인 선택해서 들어가신 다음 계속 누릅니다. 그 다음 안전한 장소를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그 장소에서는 민감 정보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죠. 안전한 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마음대로 이런 민감한 정보를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안전한 지역을 플러스를 누르시고 추가를 해 놓으시면 설정된 장소에서는 불편하게 생체 인식하고 들어가고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도난 감지 잠금이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도난 감지를 통해서 휴대폰을 잠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난 감지 잠금은 휴대폰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을 센서가 감지해서 도난을 감지하는 건데요. 이 경우는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정확하게 감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도난 감지 잠금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2단계 인증이라든지 본인 확인을 제대로 설정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오프라인 기기 잠금이죠. 보통 도난 당하면 연락을 받지 않기 위해서 휴대폰을 끄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네트워크 연결이 해제되면 자동으로 화면을 잠그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은 원격 잠금도 반드시 설정하도록 하세요.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했을 때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android.com/lock 이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화면을 잠글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휴대폰 때문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정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카드 결제도 많이 하시고 개인정보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휴대폰이 분실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정보로 누군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휴대폰을 도난 분실 당했을 때 원격으로 잠궈서 더 이상 휴대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것을 이 원격 잠금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원격 잠금 들어가신 다음 원격 잠금 사용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기에서든 android.com/lock로만 들어가서 해당 전화번호만 입력을 하시면 바로 잠글 수 있죠. 이 경우는 로그인을 한다거나 구글 계정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잠글 수 있습니다. 어떤 스마트폰에서든 이 버튼만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 전화번호만 입력을 하시면 바로 기기를 잠글 수 있습니다. 급할 경우 잠시 옆에 있는 사람 휴대폰을 빌려서 바로 내 스마트폰 기기를 잠글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업데이트를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안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 업데이트에서 그 보안 이슈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업데이트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보안 업데이트와 구글 플레이 시스템 업데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안 업데이트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중에 보안상 필요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최신 소프트웨어죠. 자, 이 이후에 만약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업데이트 버튼이 나오게 되겠죠. 반드시 그때그때 확인하시고 업데이트 해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 구글 플레이에서 해킹을 당해서 다른 사람이 앱을 구매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시스템 업데이트 들어가시면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이렇게 다운로드 및 설치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반드시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런 업데이트는 당연히 와이파이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화면 잠금 및 생체 인식이 있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금하면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지 미리 지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인데요. 당연히 이 부분도 켜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보안 위험 자동 차단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인증되지 않은 출처 앱 차단, 메시지 앱에서 악성 이미지 차단, 비공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차단. 자, 이렇게 세 가지는 되도록이면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 USB 케이블로 전달되는 명령 차단인데요. 요즘 USB 케이블로 해킹을 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봐서는 티가 나지 않는 USB 케이블인데요. 케이블 단자 쪽에 해킹 칩을 숨겨서 그 케이블에 스마트폰을 연결하게 되면 해킹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SB 케이블로 전달되는 명령도 차단을 하게끔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의 단점은 USB 케이블로 컴퓨터에 연결을 했을 때 컴퓨터와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옮기거나 백업을 한다거나 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 안 함으로 체크를 하시고 이용을 하시고요. 컴퓨터와 연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사용함으로 체크를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악성 이미지 차단은 요즘 이미지에 해킹 코드가 숨겨져서 전송이 돼서 그 이미지를 여는 것만으로도 해킹 툴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지도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미지도 아는 곳에서 온 연락처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열지 않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은 내 기기 보안 상태인데요.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기들의 보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2대가 연결되어 있는데 전부 위협 발견이 안 됐다고 나오죠. 자, 만약 보안 위험이 발견됐다고 할 경우에는 바로 해당 기기에서 보안 상태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안 설정 들어가시면 보안 와이파이라고 있죠. 회사나 집 외에 공공 와이파이라든지 다른 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실 때 인터넷을 이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비번이나 계정 입력 또는 금융 관련 정보를 입력을 할 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자, 그럴 때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면 한 달에 1024메가까지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비용을 지불을 하는 구독을 이용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보안 와이파이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지 않아도 VPN을 이용을 하시면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알림창을 열었습니다. 자, 저는 유니콘 HTTPS라는 VPN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이 요구되는 그런 인터넷 접속을 해야 할 경우 유니콘 HTTPS 켜고 이용을 하시면 내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이용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암호화가 됨으로써 중간에서 해당 정보를 가로채기를 한다거나 해킹을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방법이 되겠어요. 유니콘 HTTPS가 사용법도 편리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VPN이니까 이 VPN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VPN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신 다음 검색에서 유니콘 VPN 입력하시면 이렇게 바로 설치할 수가 있죠. 자, 평점 4.9죠. 5점 만점에 4.9 정말 좋은 평점입니다. 집 외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 VPN 꼭 켜고 이용을 하세요. 가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비용 추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완벽한 보안 설정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보안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죠. 조심해서 좋을 건 없죠.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리 철저하게 여러분의 보안을 관리하도록 하세요. 인공지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발전이 피부로 느껴지는 분야가 번역인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번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웹페이지 번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해외 사이트들도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외국어로 된 사이트들을 볼 일이 많죠. 자, 그럴 때 간단하게 번역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삼성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삼성 인터넷 실행하겠습니다. 위키디피아에서 요즘 최고의 이슈인 AI를 검색했는데요. AI에 대한 내용이 영어로 나오고 있죠. 이 페이지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인터넷에는 기본적으로 번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간단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삼성 인터넷에서 페이지를 연 다음 하단에 보시면 별 모양이 겹쳐 있는 버튼이 있죠. 자, 이 기능이 AI 기능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번역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번역을 누르시게 되면 페이지에 있는 외국어를 간단하게 번역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지금 전부 번역이 됐죠. 자, 좌측 상단에 보면 한국어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여기 있는 페이지의 내용을 영어나 일어, 중국어로 번역을 해야 한다면 이 부분을 터치한 다음 언어를 추가해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주면 해당 언어로 번역이 되겠죠. 원문은 알아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원문의 언어는 선택할 필요가 없고요. 번역될 언어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어만 설치돼서 다른 언어는 나오지 않죠. 원하는 언어가 있으면 언어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는 언어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웹페이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간판이라든지 문서, 책 같은 것들을 번역을 해야 할 경우 일일이 옮겨 적고 할 필요 없이 카메라로 비치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번역할 수 있죠. 이런 기능은 해외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해외에서 간판이라든지 메뉴 같은 것들을 번역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간단하게 카메라로 비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카메라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로 비치기만 하면 바로 갤럭시의 인공지능이 실행되면서 하단에 번역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번역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해당 언어를 바로 인식을 하게 되죠. 지금 이 언어는 독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을 사용하려면 독일어 언어팩을 다운로드 하라고 하죠. 영어일 경우는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따로 다운로드 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지만 이렇게 그 외의 언어는 다운로드 하라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팩을 바로 다운로드 하게 되죠. 다운로드가 끝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우리가 따로 해야 할 것은 없어요. 자, 그 다음 번역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역이 되겠죠. 자, 전체 내용이 완벽하게 번역이 되죠. 그는 페인트 조각으로 덮인 자신의 그림 스타일을 왕실 옷처럼 입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서라든지 간판, 책에 있는 외국어를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면 간단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삼성 노트로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해외에 있는 음식점의 메뉴판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메뉴판을 비치면 바로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번역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화면상에 T라는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를 알아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부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아래에 보면 번역 버튼이 나오고요. 번역 버튼을 누르면 해당 텍스트들을 전부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게 되겠죠. 자, 전부 번역이 됐죠. 자,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셨을 때 메뉴판 같은 것들을 확인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게 되는데요. 화면상에 KR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원본은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번역되는 언어가 어떤 것으로 번역될지 여기서 선택을 해줄 수 있죠.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서 여러분이 추가한 언어 중에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카메라를 비춰서 즉석에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진을 찍은 후에 그 사진에 있는 내용을 번역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있는 문서나 책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지금 찍은 사진이 갤러리에 저장이 됐겠죠? 자, 갤러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갤러리 실행합니다. 그 다음 금방 찍은 사진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사진 우측에
T라는 텍스트 추출 버튼이 나오게 돼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가 선택이 되고요. 그 선택된 텍스트를 어떻게 할지 물어보죠. 자, 번역을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러면 텍스트를 전부 즉석에서 번역을 해주게 되겠죠. 자, 전부 번역됐네요. 자, 이 번역한 내용을 삼성 노트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노트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지금 찍은 사진에서 텍스트를 추출해서 삼성 노트에 추가를 해주죠. 이 경우는 번역이 되지 않고 원본이 삼성 노트로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 삼성 노트에 들어와서는 상단에 있는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번역 생성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내용을 어떤 언어로 번역할지 물어보죠.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번역이 되겠죠. 자, 이 번역된 내용들을 원본에 대치할 때는 덮어쓰기 누르면 전부 한국어로 바뀌게 되겠고요. 추가를 누르게 되면 원본 아래쪽에 한국어가 들어갑니다. 또는 지금 번역한 내용을 복사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도 언어는 원하는 언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 또는 저장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은 카메라로 찍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파일이나 PDF 파일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도 삼성 노트에서 해당 파일을 열고 똑같이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는 바로 해당 파일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삼성 내 파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문서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서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 PDF 파일이에요.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PDF 파일을 어디서 열지 물어보죠. 삼성 노트에서 여시면 되겠죠. 한 번만 합니다. 자, 그러면 PDF 파일이 열렸죠? 이제 상단에 있는 인공지능 버튼 누르시고 번역 누르시면 문서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언어나 국경에 관계없이 원하는 언어는 언제든지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번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번역하는 기능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가장 확실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번역이죠. 예전에는 문장이 약간 어설프게 많이 나왔죠. 하지만 이제 번역된 내용을 보시면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고 완벽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번역 기능 많이 활용해 보세요.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놀라운 인공지능의 능력이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또 하나의 놀라운 인공지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인공지능은 구글 노트 LM 서비스인데요. 지금까지의 인공지능과는 다른 요약과 음성으로 전달하는 기능에 특화된 인공지능입니다. 문서, 영상, 오디오, 유튜브, 웹사이트 등 무엇이든 요약하고 두 명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대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두 명의 음성을 통해 팟캐스트와 유사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적용 가능한 곳이 무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글 노트북 LM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글 크롬에서 구글 노트북 LM으로 입력하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게 되죠. 자, 구글 노트북 LM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노트북 LM 사용해보기라고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이 구글 노트북 L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구글 노트북 LM은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료 버전은 요약 횟수나 오디오 생성 횟수가 하루 2개에서 3개 정도까지밖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료 버전인 노트북 LM 플러스는 오디오 생성은 20회까지 가능하고요. 그 외에 요약 횟수라든지 소스를 올리는 횟수는 300회에서 500회까지 가능합니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죠. 우선 처음 사용자는 노트북 LM 사용해보기 버튼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크롬에 이미
계정이 등록이 돼 있으면 자동적으로 동일한 계정으로 노트북 LM으로 로그인이 되죠. 처음 들어오시게 되면 새로 만들기와 소개하기 두 개가 나오는데요. 소개하기로 들어가시면 어떤 식으로 노트북 LM을 이용하는지 여기에 나오고 있죠. 기본적으로 샘플 소스를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 using notebook LM for research라고 있죠.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소스가 나오고 있죠. 이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요약된 내용을 음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참고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간 다음 새로 만들기 누릅니다. 그러면 소스를 업로드하라고 하죠. 아래쪽에 지원되는 파일 형식을 보게 되면 PDF, 텍스트 파일, 오디오 파일, MP3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구글 드라이브와 링크, 텍스트가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구글 독스, 구글 슬라이드 두 개 다 이용이 가능하죠. 구글 독스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워드 프로세서고요. 구글 슬라이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파워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이것들도 전부 업로드를 하면 요약을 해주고 음성으로 대화하듯이 내용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 링크가 있죠. 웹사이트 링크를 올리거나 유튜브 링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텍스트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일 수도 있죠. 그리고 아래에 소스 한도라고 나오죠. 저는 유튜브 링크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URL을 붙여 넣으라고 하죠. 여러분이 원하는 유튜브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비구육 채널에서 만들었던 메타버스의 개념과 이해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전달하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용을 해서 요약하고 음성으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 영상으로 들어온 다음 위에 있는 주소 창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공유 버튼을 누르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URL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복사합니다. 자, 그러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됐죠. 이것을 그대로 노트북 LM으로 오신 다음 유튜브 URL 붙여넣기 부분에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 다음 삽입할게요. 자, 그러면 좌측에 해당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우측에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상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질문을 해주시면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요약 기능은 기존의 여러 가지 인공지능 서비스들도 기본적으로는 제공을 하는데요. 이 노트북 LM은 이런 기능들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완벽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요약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자, 그 다음 이 내용을 구글 메모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메모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이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죠. 자, 음성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음성으로 해당 내용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을 인공지능이 전부 훑어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자, 완성이 됐네요. 해당 내용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요즘 어딜 가나 메타버스 이야기뿐이죠. 뭐랄까, VR, AR, 가상인간, 정신없이 쏟아지는 이 용어들이 다 메타버스와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를 보면서 이 메타버스가 대체 뭐고 왜 지금 중요한지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기술 변화 속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산업혁명 이후 100년, 또 그 다음 100년 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게 최근 20년의 변화가 훨씬 빠르고 혁신적이라는 거죠. 이런 시대의 메타버스 같은 건 적어도 어떤 개념인지는 좀 알아둬야 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시작부터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메타버스란 말 자체는 이게 1992년에 닐 스티븐슨 소설 스노우 크래시 여기서 나왔죠. 네, 초월을 뜻하는 메타랑 우주, 그러니까 유니버스를 합친 건데요. 자,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저는 이걸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해당 영상은 제가 강의로 녹음을 해서 IB96 채널에 올려놓았던 영상인데요. 그 영상은 이런 식으로 대화체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설명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인공지능이 전부 대화체로 바꿔서 둘이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바꿔놨죠. 자, 놀랍습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대단해요. 원래 영상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메타버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VR, AR, 가상인간 등 새로운 개념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메타버스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기술들과 개념들을 여러분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것을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인공지능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까지 발전한 것은 엄청난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은 한국어로 된 영상이죠. 그러면 해외 영상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번역한 다음 음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해외 영상도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에 대한 그런 테드 영상인데요. 이 테드 영상의 링크를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 story about hope. I grew up in Mexico City, and as a little kid, 이 영상이죠. 또 똑같이 링크를 복사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한 다음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여기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미 메타버스의 개념과 이해라고 목록이 하나 생겨 있죠. 자, 우리는 또 새로운 주제로 이용을 할 테니까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유튜브 누르시고요. URL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삽입합니다. 자, 방법은 똑같죠. 자, 그러면 해당 영상을 이런 식으로 따로 번역해 달라는 말 필요 없이 간단하게 번역해서 요약해 주게 되죠. 속도도 엄청난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영상 링크인데도 몇 초 안에 전부 요약해 줘요. 자, 이제 음성 개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심층 분석 대화라고 있죠. 여기서 생성을 해 주셔도 되겠죠. 자, 지금 호스트가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호스트 2명으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됐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테드 강연 자료를 바탕으로요. 기후변화 대응에 정말 중요한 열쇠죠. 메탄 문제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 강연자분이 들려준 멕시코시티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릴 적에는 숨쉬는 공기가 막 눈에 보일 정도였다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개선됐다는 그 경험담이요? 네, 맞아요. 그 극적인 변화 뒤에는 사실 구체적인 정책, 그리고 그걸 또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있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차량 검사를 의무화한다거나 엄청나죠? 정말 대단합니다. 인공지능이 이 정도까지 왔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언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나라 언어든 전부 이렇게 한국어로 전환을 해서 만들어주고요. 아니면 또 영어로 전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대단한 부분은 이렇게 소스가 유튜브 링크뿐만이 아니고요. PDF 파일, 구글 슬라이드, 구글 독스, 텍스트 파일, 웹사이트 링크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뉴스 같은 것들 들을 때 빨리 해서 듣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꼭 영상을 보지 않아도 소리만 들어도 해당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런 기능들은 활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설책 같은 것들도 PDF 파일을 올려놓으면 음성으로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들려줄 수도 있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해당 내용을 전부 들려줄 수도 있겠죠. 이 노트북 LM은 인공지능이 어떤 것까지 가능한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료를 이용해도 사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상단에 설정 버튼 누르면 플러스로 업그레이드라고 나오죠. 여기를 누르시면 구글 원 AI 프리미엄 요금제로 노트북 LM 플러스도 이용을 할 수 있죠. 구글 원 2테라 스토리지도 제공을 하고 제미나이 어드밴스드까지 이용을 하면서 노트북 LM까지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 29,000원 가격이면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많이 이용을 하실 분들은 구독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가장 진보된 인공지능 기능을 보여주는 구글 노트북 LM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변화해 갈지를 보여주는 한 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버전을 꼭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무료 버전이라도 꼭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해외 컨텐츠를 접할 일이 많아서 실시간 통역 기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은 다른 앱 설치 필요 없이 갤럭시 스마트폰의 AI 기능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통역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으로 통역 기능이 제공되고 있죠. 우선 일상에서 대화에 활용하는 기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통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역 기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우측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그러면 퀵 버튼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퀵 버튼 부분 한 번 더 쓸어 내리면 여러 가지 퀵 버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통역 버튼을 눌러서 통역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이 통역 기능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통역 버튼을 꺼내 주셔야 되겠죠. 자, 상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편집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추가 가능한 버튼이라고 나오고요. 위쪽에 통역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통역 버튼을 찾아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당 버튼이 위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필요 없는 버튼은 마이너스 눌러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가 가능한 버튼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완료합니다. 다시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역 버튼이 추가가 될 텐데요. 통역 버튼 터치합니다. 그러면 통역 기능이 실행이 되죠. 통역 기능은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을 누르시면 대화 모드와 듣기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듣기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하단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를 전부 통역을 해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국어, 영어로 되어 있죠. 이 경우는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하는 거죠. 우리는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한국어를 누르시고 영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우측은 한국어로 바뀌게 되죠. 자, 이제 버튼을 누르고 영어로 말을 하게 되면 전부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게 됩니다.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영어 음성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things I just love about the computer industry is the naming conventions. You can put your EK Predator cooler inside your... 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고 있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이 통역 기능은 거의 완벽한 결과물을 요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역한 결과물이 어설픈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아주 결과물이 훌륭하죠. 그 다음 영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가 전부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설치된 언어가 영어, 한국어, 독일어 밖에 없는데요. 그 외의 언어를 설치해서 통역을 할 경우 언어 추가를 누르시고요. 다운로드 가능한 언어 중에 원하는 언어를 다운로드 하시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해당 언어로 통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통역했던 결과들은 우측에 있는 시계 모양 기록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까지 통역했던 결과물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외국어로 된 영상 또는 해외 유튜브 영상들도 간단하게 실시간으로 통역해서 텍스트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대화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화 모드는 내가 하는 얘기와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번갈아 가면서 통역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한국어로 말을 하게 되면 상대편에게는
일단 텍스트로 통역된 내용이 보이고 그것을 또 상대방 언어로 들려주게 되겠죠. 자, 이것은 시작 언어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상대방은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요.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내가 하는 말, 상대방이 하는 말 이렇게 한 번씩만 통역이 되고요. 그 다음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갈 때는 다시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이 대화 모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여행들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뭔가를 물어봐야 할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것은 대면 모드고요. 상단에 있는 이 대면 모드 버튼을 끄면 방향이 전부 한쪽으로 향하게 되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경우에는 나와 상대방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대면 모드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하는 말소리는 상단 마이크로 들어오게 되고 내가 하는 말소리는 하단 마이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 모드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나가게 되면 호텔에서 대화할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를 가정해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한국어 버튼 누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예약한 IB96입니다. 체크인 하고 싶은데요. Hello. I have a reservation for 2 days from today, IV96. I'd like to check in. Welcome. Let me check. Yes, I found your reservation. Could I please see your passport and a credit card for the deposit? 어서 오세요. 확인해 볼게요. 네, 예약하셨습니다. 여권과 보증금, 신용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한 번의 턴이 완료가 됐죠. 자, 그러면 마이크 버튼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자,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려면 마이크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만으로도 통역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외국인과 통화를 하는 경우인데요. 그 경우에는 이런 통역 기능을 이용을 할 수는 없고요. 통화 중 번역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홈 버튼 누르고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상대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전화를 걸게 되면 전화 화면에 통화 어시스트라고 나오게 되죠. 통화 어시스트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통화와 실시간 통역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실시간 통역을 이용하면 상대편과의 대화를 간단하게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통역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텍스트가 상대방에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상대방이 영어로 말을 하면 나에게는 한국어로 들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다시 하는 말은 또 상대방에게 영어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지금 전부 영어로 상대방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통화 중에도 간단하게 실시간 통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통화가 연결되는 순간 지금 실시간 통역을 이용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통역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뒤로 돌아갈 수 있고요. 상대방이 영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를 이용할 경우에는 여기를 누르시고 다른 언어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면 통화가 종료가 되고요.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다시 통화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여기서 언제든지 통역을 해야 될 때는 통화 어시스트 누르고 실시간 통역 누르시면 다시 통역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해외에 전화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언어의 장벽 상관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역 기능 2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의 엣지 패널이 새롭게 업데이트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이 10배는 편리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꼭 써봐야 하는 엣지 패널의 새롭게 바뀐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엣지 패널은 스마트폰 우측에 있는 바를 끌어당기면 이렇게 엣지 패널을 꺼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원하는 엣지 패널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바뀐 엣지 패널의 기능은 인공지능 기능과 스마트 셀렉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스마트 셀렉트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과 스마트 셀렉트 기능이 합쳐져서 이렇게 아이콘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AI 셀렉트라고 바뀌었죠. 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기능과 스마트 셀렉트 기능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셀렉트 기능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캡처한 다음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해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비그룹 홈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하시다 보면 필요한 부분을 캡처해 놨다가 다른 곳에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계좌번호 같은 것들은 기억을 해뒀다가 바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써놓거나 아니면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입력을 하시는데요. 이런 것은 스마트 셀렉트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엣지 패널을 열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AI 셀렉트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대충 손으로 터치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역이 나오게 되죠. 코너를 잡고 내가 원하는 구역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구역을 설정을 했죠. 자, 그러면 위쪽에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T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구역의 텍스트를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배경화면으로 설정을 누르면 배경화면 설정도 할 수 있고요. 내려받을 수도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복사할 수 있죠. 복사를 하게 되면 SNS 같은 곳에 붙여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 앞정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고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 상단에 선택한 구역이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홈 버튼을 누르더라도 항상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이 돼 있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가 켜더라도 똑같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앱 실행에서 이 번호대로 입력을 해서 송금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아주 편리한 게 많아요. 간단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계좌번호라든지 기억해 두었다가 수시로 봐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AI 셀렉트를 이용을 해서 캡처를 해 두시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화면에 계속 떠 있으면 화면이 가려서 불편하죠. 자, 그럴 때는 캡처한 박스를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축소 버튼이 있어요. 자, 이 축소 버튼을 누르면 최소화를 시켜서 버튼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놔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바로 열리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고요. 여기서 텍스트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X를 누르면 이 창을 닫는 것이 되겠죠. 닫을 경우는 이 캡처한 것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가 왔어요. 자, 이런 것도 AI 셀렉트를 이용을 해서 캡처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알아서 선택이 되죠. 그 다음 바로 고정 버튼 누르시면 상단에 고정이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무엇이든 전부 이런 식으로 캡처해서 고정할 수 있으니까 어떤 앱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캡처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카메라로 비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진을 아예 찍었을 때 우측에 있는 엣지 패널 여시고요. AI 셀렉트 선택하셔서 선택을 하게 되면 꼭 저장을 하지 않아도 복사를 한 다음 문자나 카카오톡에 붙여서 이용할 수도 있죠. 자, 복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카카오톡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송을 할 수 있죠. 이런 이미지들을 전송을 할 경우에는 꼭 저장된 이미지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케치 변환이나 또는 통역, 번역 기능도 그대로 이 엣지 패널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전에는 앱들을 엣지 패널에 넣을 때 개수의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거 없이 원하는 앱들을 전부 넣을 수 있습니다. 엣지 패널을 여시고 아래쪽에서 연필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우측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앱들이 보이고요. 좌측에 넣을 수 있는 앱들이 나오죠. 자, 카메라를 넣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또 아래쪽에 하나 더 넣을 수 있게 빈 공간이 생겼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또 원하는 거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앱들을 추가를 하게 되면 다시 엣지 패널을 열게 되면 그런 앱들 전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전체 앱도 확인이 가능하죠. 모든 앱 버튼 누르시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들이 한 번에 보이기 때문에 원하는 앱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홈을 넘겨서 다른 페이지를 찾을 필요 없고 앱스 버튼을 눌러서 또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엣지 패널을 열기만 하면 한 번에 찾아서 실행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전화하실 때 어떤 식으로 전화하시죠? 전화기 앱 실행하시고 키패드를 눌러서 직접 번호를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누르고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하시거나 최근 기록을 눌러서 최근에 온 전화 중에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두세 번씩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엣지 패널에서 바로 전화할 수 있죠. 전화기 앱을 따로 실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엣지 패널 여신 다음 아래쪽에 톱니바퀴 설정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엣지 패널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도구를 자주 이용하시면 모르겠지만 자주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도구를 꺼주시고요. 그 다음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터치해서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죠. 예를 들어 연락처를 가장 많이 이용할 경우에는 연락처를 제일 앞쪽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아니면 두 번째 배치를 시켜 놓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됐네요. 자, 그 다음 홈 버튼 누른 다음 엣지 패널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넘겼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연락처가 나오게 되죠. 앞서 편집해서 두 번째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엣지 패널을 여시고 바로 연락처만 터치하시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일일이 전화 앱 실행하고 문자 앱 실행하고 원하는 연락처 선택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졌죠. 자주 이용하는 연락처들만 추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편집 누르신 다음 여기에서 연락처 선택 누르시고요. 자주 이용하는 연락처를 터치하시고 아래쪽에서 완료 버튼 누르시면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엣지 패널 열면 추가한 연락처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연락처들은 추가를 해놓고 이용을 하시면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더 편리해지겠죠. 자, 그 다음 이 엣지 패널은 앞서 열었던 패널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이용했던 엣지 패널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AI 셀렉트로 돌아가려면 터치해서 우측으로 넘기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엣지 패널은 이 기능만 이용을 하셔도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보다는 10배는 편리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엣지 패널 꺼내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아주 잘 보이게 꺼내놨죠. 기본값은 이 엣지 패널 설정이 작고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한데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엣지 패널 설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엣지 패널이라고 있죠. 엣지 패널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엣지 패널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핸들 선택합니다. 위치를 선택하시고 왼쪽이나 또는 오른쪽으로 편리한 위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핸들 위치 잠금을 주시면 핸들이 고정이 돼요. 그런데 원하는 곳으로 옮기면 더 편리하니까 이거는 그대로 놔두시는 게 좋겠죠. 사람들마다 휴대폰을 쥐는 손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컬러 지정이 가능하죠. 눈에 잘 띄는 컬러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투명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거나 투명하지 않거나 눈에 잘 띄게 하려면 투명도를 너무 높게 하면 안 되겠죠. 적당하게 해서 눈에 잘 띄게 하고요. 자, 그 다음 크기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길이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너비도 지정이 되죠. 굵게, 가늘게. 엣지 핸들이 잘 잡히지 않으면 굵게 해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화면을 이용할 때 이렇게 있어도 크게 거슬리는 것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언제든지 이 위에 손만 얹으면 이렇게 굵어지게 되죠. 바로 잡고 당기시면 원하는 기능 엣지 패널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엣지 패널에 자주 이용하는 앱이나 기능들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
스마트폰의 편리한 기능 중에 모션만으로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모션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줘야지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죠. 유용한 기능 들어갑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한손 조작 모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한손 조작 모드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한 손으로 조작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자, 이럴 때 하단 홈 버튼을 쓸어 내리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이 축소되면서 한쪽으로 몰리게 되죠. 왼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여기 있는 화살표를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왼쪽으로 이동되고요. 오른손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은 오른쪽 화살표를 이용하면 이렇게 화면을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도 기능들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 버튼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심지어는 카메라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스마트폰 전체 화면이 그대로 축소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빈 공간을 두 번만 터치해 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 기능은 홈 버튼을 아래로 쓸어 내려도 되지만 버튼을 이용할 수도 있죠. 한손 조작 모드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제스처와 버튼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버튼을 이용할 경우에는 홈 버튼 두 번 터치하면 이렇게 화면이 축소됩니다. 그리고 앞서와 같이 제스처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때는 홈 버튼 아래로 쓸어 내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모션 및 제스처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모션 및 제스처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죠. 자, 들어서 화면 켜기는 이렇게 휴대폰이 바닥에 놓여져 있을 때 휴대폰을 들게 되면 자동으로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화면이 켜지게 되죠. 자, 이 경우는 손으로 잡고 있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자, 휴대폰을 잡은 손을 잠시 멈췄다가 바로 이렇게 세우게 되면 바로 켜지게 되죠. 자, 그 다음은 두 번 눌러 화면 켜기죠. 이것은 화면을 두 번 터치해서 잠금 모드에서 켜거나 다시 끌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두 번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잠금 모드로 들어가고요. 다시 두 번 터치하면 다시 화면이 켜지게 되겠죠. 두 번 눌러 화면 켜기와 두 번 눌러 화면 끄기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알림이 왔을 때 휴대전화를 들면 부재중 전화라든지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으면 진동이 울리게 됩니다. 이런 것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휴대폰을 놔두고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보면 알림이라든지 부재중 전화가 왔을 때 휴대폰을 들게 되면 진동으로 알려줘서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스처로 소리 끄기인데요. 이것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죠. 업무를 본다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간단하게 벨소리를 끌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왔네요.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소리가 들리지 않죠. 하지만 신호는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벨소리는 울리더라도 전화를 받기 싫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없는 것만으로도 전화 벨소리를 끌 수 있습니다. 신호는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전화가 왔을 때 음성으로 전화를 끊을 수도 있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전화가 왔죠. 전화 끊어. 자, 바로 끊어지죠. 자, 상대편에게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전화 걸어주세요 라고 멘트가 나가게 됩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전화 받아라고 말하면 전화를 받을 수 있죠. 자, 이런 것도 사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캡처죠. 캡처할 때 음량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캡처를 하게 되는데요. 손바닥 날 부분으로 쓸어주면 바로 캡처를 할 수 있죠. 해볼게요. 자, 바로 캡처되네요. 자, 캡처하면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녹음 기능이라든지 또는 카메라, 메모 이렇게 급하게 사용하는 앱들은 스마트폰을 켜고 잠금화면 풀고
앱 찾고 실행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버리죠. 자, 이럴 때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바로 해당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 그대로 들어오신 다음 여기서 측면 버튼 선택하세요. 자, 그 다음 2번 누르기에서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누르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측면 버튼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앱들이 나오게 되죠. 자, 저는 지금 음성 녹음 앱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돋보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2번 누르면 돋보기 앱이 실행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측면 버튼 2번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돋보기 앱이 실행이 되죠. 자, 이렇게 급하게 이용할 때는 이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빠르게 앱을 실행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쓸어내리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One UI 7로 업데이트 되면서 중앙 부분을 쓸어내리면 알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 화면 우측을 쓸어내리면 퀵 패널이 나오게 되죠. 자, 오히려 헷갈려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부분을 측면 버튼 쓸어내리기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유용한 기능에서 모션 및 제스처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지문 센서 제스처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여기는 측면 버튼이 지문을 인식해서 쓸어내리면 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지문 센서 제스처 들어갑니다. 그러면 알림창 열기에 지금 체크를 해놨죠? 자, 이제 측면 버튼 쓸어내리게 되면 이렇게 알림창이 바로 열리게 되고요. 한 번 더 쓸어내리게 되면 퀵 패널이 열리게 되죠. 자, 이렇게 알림창이나 퀵 패널을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폰을 모션이나 제스처로 컨트롤하는 경우에는 센서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가끔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스마트폰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가 진단 부분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휴대전화 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휴대전화 진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단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센서 부분을 터치해서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상이라고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를 방문하셔서 AS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터치 화면 또 선택을 하신 다음 화면을 이런 식으로 전부 사각형 박스를 칠해주게 되면 제대로 터치 화면 센서가 작동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만약 이렇게 칠해도 칠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터치 센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모션과 제스처로 활용하는 방법과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